엄마, 언제 우리 다시 만나? 엄마, 우리 언제 다시 만나? 엄마. 작은 손으로 엄마의 옷소매를 붙잡던 서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박미선은 그 손을 뿌리치듯 떨쳐냈고 커다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주가 동생을 안으며 소리쳤지만 엄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아파트 복도에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대체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은 2월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오는 추운 겨울이었지만 두 자매의 가슴 속은 그보다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던 아빠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는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동생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언니로서 따뜻하게 해줄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저 꼭 쥐고 있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빠 강태성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었습니다. 석 달 전 거래처의 부도로 인쇄소는 문을 닫았고 밀린 임대료와 직원들 월급을 갚느라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매일 밤 부부가 다투는 소리가 얇은 방문 너머로 들려왔고 민주는 서윤의 귀를 막아주며 자장가를 불러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엄마는 떠났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저녁이 되어도 아빠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김치 한 통과 계란 2개가 전부였습니다. 라면을 꺼내 물을 끓였습니다. 10살 아이가 하기엔 위험한 일이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습니다. 서윤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민주는 라면을 냄비째 식탁에 올려놓고 젓가락 2벌을 꺼냈습니다. 둘이서 하나의 냄비를 사이에 두고 후루룩 면을 먹었습니다. 국물이 뜨거워 혀가 데었지만 따뜻한 것을 입에 넣으니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이 보였지만 민주는 못 본 척했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둘 다 울어버리면 정말 끝인 것 같았으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아빠가 겨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서윤과 함께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엄마가 다시 올지 물었지만 민주는 거짓말로 대답했습니다. 올 거라고. 하지만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옷장이 텅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의 물건들도 모두 사라졌으니까요.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스르륵 잠든 서윤의 숨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엔 세상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빠는 일찍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말도 없이
그냥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주는 서윤과 함께 학교에 갔지만 수업 내내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칠판의 글씨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빠는 거실 바닥에 누워 술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소주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고 민주는 코를 막으며 서윤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부터 아빠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고 낮에도 집에서 술을 마셨으며 아이들에게 밥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는 점점 더 비어갔고 민주는 학교 급식이 하루 중 유일한 제대로 된 식사가 되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기요금이 밀려 어느 날 밤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촛불을 켜고 방에 앉아 있던 민주와 서윤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무서웠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서윤이 어떻게 하냐고 물었지만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날 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하지만 누구에게? 친척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이웃들도 강신의 집안 사정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다음 날 방과 후 민주는 서윤의 손을 잡고 집 근처를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걷다가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서점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책마을 서점. 낡은 간판이 걸린 서점은 2층짜리 건물이었고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주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불빛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종소리가 딸랑거렸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와 따뜻한 공기가 두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책장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띤 남자가 무슨 책을 찾냐고 물었을 때 민주의 마음속 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서윤도 따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상우 서점 주인은 당황스러웠지만 두 아이를 2층으로 데려가 따뜻한 코코아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주저하다가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떠난 것, 아빠가 술만 마시는 것, 전기가 끊긴 것, 배가 고픈 것.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는 동안 한상우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한상우는 두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월의 저녁 하늘이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먼저 배가 고프냐고 물었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상우는 작은 부엌으로 들어갔고 얼마 후 계란볶음밥 2그릇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주는 침을 꿀꺽 삼켰지만 선뜻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어른에게 이렇게 얻어먹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한상우의 부드러운 눈빛에 민주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또 났습니다. 따뜻하고 간이 적당하고 무엇보다 누군가 자기들을 위해 만들어준 밥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서유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고 민주는 천천히 한 숟가락씩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한상우는 맞은편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홀짝이며 두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한상우는 두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어둡고 을씨년스러웠지만 한상우가 옆에 있어서 그나마 덜 무서웠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상우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민주에게 건넸습니다. 힘들 때 언제든 서점으로 오라는 말과 함께 민주는 명함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상우가 돌아서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나쁜 어른만 있는 건 아니구나. 그날 민주와 서유는 생애 처음으로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어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자매의 인생을 바꿀 시작점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주와 서유는 방과 후면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한상우는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숙제할 자리를 내어주었고 배고프면 간단한 음식을 챙겨주었으며 책을 읽고 싶으면 마음껏 읽게 해주었습니다. 서점 2층은 작은 휴게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소파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벽을 따라 빼곡히 꽂힌 책들이 전부였지만 두 아이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전기가 켜져 있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안전했으니까요. 한상우는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 두 아이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 주었고 필요할 때 도와주었으며 조용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것이 한상우라는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점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한상우가 두 아이에게 집에 전기가 들어왔는지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째 깜깜한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상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추운데 전기도 안 들어오면 감기 걸린다고. 민주는 서윤을 바라봤고 서윤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자매는 서점 2층 소파에서 담요를 덮고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자는 밤이었고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기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민주와 서유는 서점에서 머물렀습니다. 한상우는 아침마다 토스트와 우유를 준비해 주었고 학교 갈 시간을 챙겨 주었으며 저녁에는 간단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 민주와 서유는 다음 날 또 서점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서점은 단순히 피난처가 아니라 두 아이에게 집 같은 곳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한편 한상우는 조용히 민주와 서윤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강태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한상우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니 아버지로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한상우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강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한상우는 자기가 아는 일자리 몇 곳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인쇄업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면 생활비는 벌 수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강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강태성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지는 못했지만 줄였고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으며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이 많았고 때로는 다시 술에 의존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민주와 서윤에게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고 민주와 서윤은 서점에서 여름방학을 보냈습니다. 에어컨은 없었지만 선풍기가 있었고 책이 있었고 한상우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서윤이 한상우에게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냐고 물었습니다. 한상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너희가 여기 왔으니까. 그게 이유냐고 서윤이 다시 묻자 한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게 나의 방식이라고. 서윤은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한상우의 따뜻한 눈빛만은 기억에 남았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나는 배웠다. 세상에는 아무 이유 없이 선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도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을. 가을이 왔고 민주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서윤도 5학년이 되어 조금씩 컸습니다. 두 자매는 여전히 서점을 드나들었고 한상우는 여전히 조용히 두 아이를 지켜봐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상우가 민주에게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내 나이에 읽으면 좋을 책이라며. 어린 왕자였습니다. 민주는 그 책을 읽으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하는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내가 내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내가 그 장미를 위해 쓴 시간이라는 구절.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한상우 할아버지가 자기들을 위해 쓴 시간. 그 시간이 자기들을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고. 그날 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꼭 이 은혜를 갚겠다고. 할아버지가 자기들에게 해준 것처럼 자기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얼마나 먼 미래일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의 민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서점의 형광등이 따뜻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책장 사이로 한상우의 조용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지고 있었고 저 멀리 자기 집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아파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점이라는 안전한 곳이 생겼고 한상우라는 어른이 생겼으니까요. 민주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생의 손이 예전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민주야, 서윤아, 너희 어떻게 여기를. 민주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봄, 아버지 강태성에게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상우가 소개해준 중고차 매매회사에서 2년 넘게 성실히 일한 덕분에 정직원으로 승진한 것이었습니다. 월급이 조금 올랐고 무엇보다 아침마다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하는 아빠의 뒷모습이 예전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주와 서윤은 여전히 서점을 찾았습니다. 집이 안정되었다고 해서 한상우와의 인연이 끊어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서점은 단순히 피난처가 아니라 진짜 집처럼 편안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상우가 두 자매를 2층으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상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소식을 알아냈다고. 두 자매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엄마. 살아있는지조차 몰랐던 엄마의 소식이었습니다. 민주의 떨리는 목소리에 한상우는 서류를 민주 앞으로 밀었습니다. 인천에서 식당 보조로 일하고 계시고 재혼은 안 하신 것 같으며 혼자 사시는 것 같다고. 서윤이 민주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한상우가 조용히 만나고 싶냐고 물었지만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과 만나기 싫은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4년 전 아무 말 없이 떠난 엄마. 그 이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엄마. 옆에서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도 솔직하게 자기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화가 나고 서운했지만 그래도 엄마였으니까요. 한상우는 주말에 같이 가보자며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왜 떠났냐고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안아줘야 할까? 주말이 되었습니다. 한상우는 자기 낡은 승용차로 두 자매를 태우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모두 복잡했습니다. 2시간을 달려 인천의 한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들이 늘어선 곳이었고 그 사이에 행복 중국집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상우가 차를 세웠고 민주와 서윤은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식당 유리문 너머로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테이블을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라고. 4년이 지났지만 엄마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 야위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분명 엄마 박미선이었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딸랑거렸고 박미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미선의 손에서 행주가 떨어졌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가 먼저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박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미선은 비틀거리며 두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민주가 할아버지가 알아내 주셨다며 밖을 가리키자 박미선은 차 안에 앉아 있는 한상우를 봤습니다. 한상우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식당 주인이 나와서 상황을 파악하고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박미선은 세 사람을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고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미선은 두 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눈물만 흘렸고 민주와 서윤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박미선이 겨우 입을 열어 많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이 엄마는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박미선은 잘 지내고 있다고 여기서 일하면서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주가 연락은 왜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박미선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박미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테이블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민주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4년 전 떠날 때는 그렇게 단호했던 엄마가 이제는 초라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윤이 먼저 이제라도 같이 살자고 말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박미선은 고개를 저으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자격이 없다고, 너희를 버린 사람인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냐고. 민주도 엄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힘들었을 거라고, 저희가 안다고, 아빠랑 매일 싸우고 빚에 쫓기는 게 다 엄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미선은 고개를 들어 민주를 봤습니다. 16살 딸이 이렇게 성숙해져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민주가 엄마에게 이제 돌아오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엄마는 이미 아빠랑 이혼했고 법적으로도 남이라고. 그리고 박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너희 친엄마가 아니라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주와 서윤은 동시에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박미선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너희 친엄마는 너희를 낳고 바로 떠났다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아빠가 혼자 너희를 키우다가 자기를 만났고 재혼했다고. 자기는 계모라고. 민주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라고. 자기가 기억하는 엄마는 박미선이라고. 밥 해주고 재워주고 아플 때 간호해준 사람. 그게 엄마라고.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상관없다고. 서윤도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는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박미선은 두 딸을 번갈아 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4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한상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미선은 끝내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기 형편으로는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고, 좀 더 안정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민주와 서유는 아쉬워했지만 억지로 붙들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했으니까요. 그날 헤어지며 박미선은 두 딸에게 약속했습니다. 꼭 찾아가겠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민주와 서유는 기다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복잡하구나. 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도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구나. 그날 이후 박미선은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길지 않은 통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두 자매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확인이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고 민주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큰 갈림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진로를 정해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서점에서 책을 많이 읽었던 덕분에 국어와 영어는 상위권이었고, 한상우가 가끔 도와준 수학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대학 진학을 권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인문계라면 괜찮은 대학도 노려볼 만하다고. 하지만 민주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서윤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둘 다 대학에 가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빠의 월급으로는 한 명도 버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서점 2층에서 한상우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민이 있다고, 대학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아빠가 버는 걸로는 자기 등록금도 힘들고 서윤이도 곧 대학 가야 하는데 어떡하냐고. 한상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장학금을 알아보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장학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활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다만 한상우에게 말하기가 어려웠을 뿐이었습니다. 민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하려 한다고. 대학은 나중에 가고 지금은 서윤이 공부시키려 한다고. 한상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 하려 했지만 민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자기는 원래 공부보다 일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고. 서윤이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니까 자기가 도와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한상우가 내 꿈은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꿈. 민주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지금은 아니어도 된다고. 한상우는 한참을 민주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마음은 알겠지만 내 인생도 중요하다고. 동생만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만 민주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서윤이가 잘 되는 게 자기한테는 제일 중요하다고. 한상우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아이를 억지로 돌리는 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며칠 후 민주는 서윤을 서점으로 불렀습니다. 할 말이 있다며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민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대학 가라고. 서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당연히 가야지. 언니도 가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는 안 간다고. 일할 거라고.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언니가 자기보다 성적도 좋은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그래도 언니는 일하는 게 낫다고. 내가 공부해서 좋은 데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이 싫다고. 그럼 자기도 안 간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들어보라고. 우리 둘 다 대학 가면 아빠가 감당 못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라고. 자기는 나중에 간다고. 서윤이 나중은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내가 졸업하고 취직하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민주는 무슨 소리냐며 웃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자기가 잘하는 게 따로 있는 거라고. 너는 공부 잘하고 자기는 일 잘하는 거라고. 민주는 웃으며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큰 희생이 숨어 있는지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언니가 자기 때문에 꿈을 포기한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성공하면 그게 언니 꿈이야. 그러니까 꼭 잘하렴. 고등학교를 졸업한 민주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8시간 근무였습니다. 낮에는 집에서 쉬고 저녁이 되면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밤새 서 있는 것도 힘들었고 가끔 취객이 들어와 시비를 거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입금된 돈을 확인하고 그중 대부분을 서윤의 학비 통장에 넣었습니다. 서윤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경영학과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민주가 보내준 돈으로 책을 사고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밤새 일해서 번 돈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편 한상우는 민주가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밤 12시 한산한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민주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물었고 민주는 괜찮다고 익숙해지니까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냐고 다시 물었고 민주는 네,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한상우는 민주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수척해졌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한상우가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라고 작게 불렀고 한상우는 너무 무리하지는 말라고 내 건강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한상우가 돌아가고 혼자 남은 민주는 편의점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서윤이가 졸업할 때까지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서윤은 대학교 2학년이 되었고 민주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두 자매의 끈끈한 유대였습니다. 서윤이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민주에게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편의점 본사에서 우수 직원으로 선발되어 정식 계약직이 된 것이었습니다.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바뀌었고 4대 보험도 생겼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민주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서윤은 대학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경영학 전공에서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았고 교수님의 추천으로 대기업 인턴십에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돌아온 서윤은 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턴에 붙었다고. 민주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편의점 카운터에서 전화를 받던 민주는 혼자 펄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서윤이 다 언니 덕분이라고 하자 민주는 무슨 소리냐며 내가 잘한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윤이 졸업하면 바로 취직할 거라고 그러면 언니도 공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공부. 그 단어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5년 동안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대학이라는 꿈은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민주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고 대답했습니다. 인턴십을 마친 서윤은 그 회사로부터 정식 입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바로 입사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취직했다고, 출판 기획팀으로 들어간다고 민주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주가 출판이냐고, 책 만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서윤은 그렇다고, 자기가 원하던 일이라고, 언니 덕분에 서점에서 자라서 그런가 책이 너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서윤이 책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상우의 서점에서 자랐으니까요. 서윤이 정식으로 입사하던 날 민주와 한상우가 함께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소박한 고깃집이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한상우가 잔을 들며 축하한다고 정말 대견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다 할아버지 덕분이라고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윤이 민주의 팔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벌 거니까 언니 그만 일해도 된다고. 하지만 민주는 아직은 좀 더 해야 한다고 내가 안정될 때까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윤이 언니는 언제 언니 꿈 이룰 거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꿈이라는 게 아직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5년 동안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꿈은 사치 같은 것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런 민주를 보며 서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자기가 꼭 언니 꿈 이룰 수 있게 해주겠다고. 서윤은 회사에서 일을 배우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상사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월급도 올랐습니다. 서윤이 정규직 됐다고 월급도 올랐다고 민주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주는 대단하다며 축하했습니다. 서윤이 이제 진짜로 편의점 그만두고 뭐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수입이 끊기고 서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조금만 더 일하겠다고 아직은 일하고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안타까웠지만 언니를 억지로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줄 방법을. 어느 날 서윤은 한상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하고 싶은 게 있다며 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가 아직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고, 자기가 이제 벌고 있는데도 그만두지 않는다고. 한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원래 그런 아이라고, 남을 먼저 생각한다고. 서윤이 어떻게 하면 언니가 자기 꿈을 찾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한상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꿈을 찾아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다고. 언니가 일을 그만둬도 괜찮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내가 충분히 안정적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자기만의 기획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냈습니다. 회사는 서윤을 인정했고 연봉도 크게 올랐습니다. 어느 날 서윤이 민주를 불렀습니다. 이제 진짜로 편의점 그만두라고. 민주가 아직이라고 하려 하자 서윤이 말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충분히 번다고. 언니 없어도 혼자 살 수 있다고. 아니, 이제는 자기가 언니 도와줄 수 있다고. 서윤은 통장 하나를 민주에게 내밀었습니다. 민주가 뭐냐고 물었고 서윤은 대답했습니다. 언니 학비라고. 자기가 3년 동안 모은 거라고. 민주는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주가 어떻게 이걸 이라고 말하자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자기한테 해준 거 기억하냐고. 이제 자기 차례라고. 언니 하고 싶었던 공부하라고.
사회복지 전공하고 싶었잖냐고.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자랐다는 게,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도와주려 한다는 게 감격스러웠습니다. 서윤이 약속하라고, 이제는 언니 꿈 이룰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꿈을 다시 꺼내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편의점 사장님에게 사직서를 냈습니다. 7년 동안 일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사장님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7년 만에 보는 밤하늘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할 때는 항상 형광등 아래 있어서 별을 볼 수 없었으니까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며 걸어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알지 못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이 훗날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를요. 민주가 29이 되던 해 봄,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편의점에서 일하며 모아둔 꿈을 마침내 펼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첫 등교날 민주는 캠퍼스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른 신입생들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언니의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서윤은 이제 제법 성공한 출판사 편집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왔다며 웃었고 민주는 그런 동생이 대견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두 자매는 캠퍼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윤이 언니 정말 축하한다고 오래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내 덕분이라고, 내가 아니었으면 여기 못 왔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언니가 자기한테 먼저 해준 거라고, 이제 갚은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대학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젊은 학우들과 잘 어울렸고 무엇보다 사회복지라는 공부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교수님들도 민주의 열정을 알아봤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가장 앞자리에 앉아 필기하고 질문하는 나이 많은 신입생이 인상적이었으니까요. 한편 서윤은 회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편집장으로서 여러 베스트셀러를 기획했고 업계에서 인정받는 편집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윤이 민주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기 회사를 차리기로 했다고. 작지만 좋은 책을 만드는 독립 출판사를 시작한다고. 민주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서윤이 항상 꿈꿔왔던 일이었으니까요. 서윤은 언니도 곧 졸업하면 같이 일하자고, 출판사에서 사회복지 관련 책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고 대답했습니다. 민주가 2학년이 되던 해 여름 학교에서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지역 무료 급식소에서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는 이 봉사활동을 기다렸습니다.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첫 기회였으니까요. 첫 봉사날, 민주는 동료 학생들과 함께 무료 급식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배식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국을 푸는 자리에서 어르신들께 한 그릇씩 드리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어르신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분,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 허리가 굽어 천천히 걸어오시는 분. 민주는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국을 퍼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배식줄 끝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등이 굽어 있었으며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처음에 그냥 평범한 어르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민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을 푸던 국자가 공중에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급격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고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얼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잊을 수 없는 얼굴. 비록 주름이 깊게 패였고 볼이 푹 꺼졌으며 눈빛이 흐릿해졌지만 민주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박미선이었습니다. 민주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라고. 하지만 워낙 작은 소리여서 주변의 소란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박미선은 민주를 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국을 퍼서 박미선의 그릇에 담아드렸습니다. 박미선이 고맙다는 말을 하며 지나갔습니다. 민주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민주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3년 만에 보는 엄마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외로워 보이는 뒷모습. 배식이 끝나고 민주는 급식소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조금 전에 오신 분에 대해 물어봐도 되냐고, 하얀 머리에 허리가 굽으신 분 말이라고.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박미선 씨 말하는 거냐고. 요즘 거의 매일 오신다고. 혼자 사시는 것 같고 형편이 어려우신 것 같다고. 민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담당자가 왜 묻냐고 물었지만 민주는 그냥 궁금해서라고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무료급식소에 오시는 엄마. 13년 전 인천 식당에서 만났을 때도 힘들어 보이셨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지쳐 보였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를 봤다고, 무료급식소에서 봤다고. 서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민주를 알아봤냐고.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엄마는 자기를 못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윤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가가야 할지 지켜봐야 할지.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지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주말 민주는 다시 무료급식소에 갔습니다. 봉사활동 스케줄은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미선이 또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고개를 숙인 채 배식줄에 섰습니다. 민주는 이번에도 국을 퍼드렸습니다. 박미선은 여전히 민주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것 같았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 자체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박미선이 급식소를 나서자 민주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박미선은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민주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 박미선은 허름한 쪽방촌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을 헐떡였고 난간을 꼭 붙잡아야 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달려가 부축해 드리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미선이 2층의 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민주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붙은 쪽방 안내문을 봤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 20만 원, 화장실 공용, 난방 불가. 민주는 건물 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2층에 사시는 박미선 씨에 대해 여쭤봐도 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딱히 경계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혼자 사신다고, 몇 달 전에 들어오셨다고, 월세를 항상 제때 내신다고, 말수가 없으시고 조용히 지내신다고, 민주가 가족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가끔 기침 소리가 심하게 들리는데 병원은 안 가시는 것 같다고, 민주는 관리인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건물을 나와 골목길을 걸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혼자 살고 계셨다는 것이,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쪽방에서 혼자 아프고 계셨다는 것이,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서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쪽방에서 혼자 사신다고,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드신다고, 아프신 것 같은데 병원도 안 가신다고. 서윤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당장 가서 모셔와야 한다고. 그렇게 두면 안 된다고. 하지만 민주는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면 엄마가 놀라실 거라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그날 밤 민주는 한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한상우는 민주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고. 혹시 도움을 거부하실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라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13년 전에도 엄마는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유가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주 민주는 무료 급식소 담당자에게 박미선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담당자는 아는 게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오기 시작했다고, 말수가 적으시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으신다고, 한 번은 기침을 심하게 하셔서 병원 가시라고 했더니 괜찮다고만 하셨다고.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엄마가 거부하시든 말든 일단 다가가야 한다고.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다음 토요일 민주는 무료 급식소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배식 준비를 도우며 박미선을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미선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민주는 이번에 국이 아니라 밥을 담당했습니다. 박미선이 앞에 섰을 때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밥을 퍼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박미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민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배식이 끝난 후 박미선이 식사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아 천천히 밥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식사 속도가 느렸고 가끔 기침을 하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박미선이 일어났습니다. 그릇을 정리대에 놓고 급식소를 나서려 할 때 민주가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박미선 씨, 잠깐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미선이 고개를 들어 민주를 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준비해 온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 학생이라고, 봉사활동으로 여기 나오고 있다고, 어르신들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괜찮다고, 자기는 건강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학교 과제라서 꼭 필요하다고 부탁했습니다. 박미선은 한참을 민주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식소 한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주는 노트를 꺼내며 몇 가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름, 나이, 거주 형태, 건강 상태. 박미선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미선, 60, 쪽방, 괜찮다. 민주는 노트에 적는 척하며 엄마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13년 전보다 훨씬 더 늙으셨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고 피부가 거칠었으며 손등에는 반점이 가득했습니다. 가족은 계시냐고 민주가 물었습니다. 박미선은 잠시 멈칫하다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에게 자기들은 이미 없는 존재였습니다. 민주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건강은 어떠신지, 병원은 다니시는지, 약은 드시는지. 박미선은 모두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중간중간 기침이 나왔고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민주가 기침이 심하신 것 같다고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그냥 감기라서 곧 나을 거라고. 민주는 무료 진료소를 소개해 드릴 수 있다고, 지금 당장 같이 가도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선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민주는 급하게 박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박미선이 민주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미선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한 시력으로도 이제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앞에 앉은 젊은 여자가 누구인지. 민주야? 박미선의 떨리는 목소리가 급식소에 울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박미선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민주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엄마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박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냐고. 민주는 우연히 봤다고, 봉사활동 나왔다가 엄마를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박미선은 고개를 들어 민주를 봤습니다. 많이 컸다고, 예쁘게 자랐다고, 믿을 수 없다고. 민주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세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박미선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너희를 버린 사람이 무슨 얼굴로 연락하냐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민주가 무슨 소리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엄마라고 13년 전에도 말했잖아요.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엄마는 엄마라고. 박미선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는 엄마에게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물었습니다. 박미선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인천에서 식당 일을 하다가 몸이 아파서 그만뒀다고. 일을 못하니까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났다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몇 달 전에 이쪽 방을 구했다고. 돈은 어떻게 구하냐고 민주가 물었습니다. 박미선은 가끔 폐지를 줍는다고, 그걸로 월세를 낸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가 폐지를 주우며 살고 계셨다는 것이. 민주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서윤이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집에 가시면 돼요. 하지만 박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너희한테 짐이 될 수 없다고. 짐이 아니라고 민주가 말했습니다.
엄마예요. 우리 엄마라고요. 박미선은 울면서도 계속 거절했습니다. 자기는 너희 친엄마도 아니고 제대로 키우지도 못했고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고. 민주는 엄마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박미선이에요. 저한테 밥 해주시고, 재워주시고, 아플 때 간호해주신 분. 그게 엄마예요. 13년이 지나도 안 변했어요. 박미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주의 손을 꼭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급식소 담당자가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울음이 잦아든 후 민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랑 같이 가요. 제 집에 가요. 서윤이한테도 연락할게요. 우리 셋이 다시 만나요. 박미선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주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고 무엇보다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엄마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함께 급식소를 나서며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모시고 간다고, 집으로 온다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이냐고, 진짜냐고. 민주는 그렇다고, 지금 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민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13년 만에 다시 잡은 엄마의 손.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그래도 엄마의 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서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박미선이 들어서자 서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를 보는 순간 서윤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며 안았습니다. 박미선은 두 딸을 번갈아 보며 울었습니다. 1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주가 준비한 저녁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김치와 반찬 몇 가지. 소박한 상차림이었지만 박미선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상 앞에 앉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가 엄마께 밥을 먼저 떠드렸습니다. 박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이 옆에서 엄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드시라고, 많이 있다고. 식사 후 민주는 엄마를 위해 준비해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한 이불이 깔려 있었고 새 옷가지들이 옷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박미선은 방 안을 둘러보며 자기가 여기 있어도 되는지 계속 물었습니다. 민주와 서윤은 당연하다고 여기가 엄마 방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미선의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밤새 기침 소리가 들렸고 새벽녘에는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주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미선은 침대에 앉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박미선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서윤도 급히 달려왔고 두 자매는 응급실 밖에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각한 폐렴이라고 오래 방치된 것 같다고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제때 치료받지 않았으면 위험할 뻔했다고. 민주와 서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의사는 알겠다며 입원실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박미선은 일반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민주와 서유는 양쪽에서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미선은 미안하다고, 짐이 된다고 계속 말했지만 두 딸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엄마가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첫날 밤은 민주가 지켰습니다. 간이 침대를 병실에 들여놓고 밤새 엄마를 지켜봤습니다. 박미선이 잠든 얼굴을 보며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프실 때까지 혼자 계셨다는 것이,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드시며 버티고 계셨다는 것이. 다음 날은 서윤이 지켰습니다.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며칠간 휴가를 냈습니다. 서윤은 엄마가 깨어 있을 때 옆에 앉아 회사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기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좋은 책을 만들고 있다고. 박미선은 대견하다며 잘 컸다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박미선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떼고 혼자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기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는 다행이라고,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입원 2주차가 되자 박미선은 침대에 앉아 죽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가 정성껏 끓인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렸습니다. 박미선은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맛있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미선이 민주와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어떻게 됐냐고. 두 자매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셨다고. 고등학교 때 사고로. 박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 잘 컸다고. 아빠도 마지막에는 정신 차리고 일했다고. 그리고 한상우 할아버지가 도와주셨다고. 박미선이 한상우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서윤이 설명했습니다. 서점 주인이라고, 우리가 힘들 때 정말 많이 도와주신 분이라고. 엄마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할아버지 덕분이라고. 박미선은 꼭 인사드려야겠다고, 고마운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퇴원하시면 같이 가자고, 할아버지가 엄마 만나고 싶어 하실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3주가 지나 박미선은 퇴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집에서 요양하며 통원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민주의 집으로 돌아온 박미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들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박미선은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이런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을까? 딸들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하지만 민주와 서유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엄마라고. 그게 전부라고. 며칠 후 민주는 박미선을 데리고 서점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서점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책마을 서점이라는 낡은 간판, 삐걱거리는 나무문, 오래된 책 냄새.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상우가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허리도 더 굽어 있었지만 눈가의 잔잔한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민주를 보고 반갑게 웃더니 옆에 선 박미선을 봤습니다. 민주가 소개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예요. 한상우는 천천히 카운터 밖으로 나와 박미선 앞에 섰습니다. 박미선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딸들을 돌봐주셔서 평생 은혜를 잊지 못할 거라고. 한상우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아이들이 잘한 거라고. 자기는 옆에서 조금 도와줬을 뿐이라고. 박미선은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상우는 세 사람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고 민주와 서윤이 어릴 때 앉았던 그 낡은 소파에 함께 앉았습니다. 박미선은 주위를 둘러보며 여기서 아이들이 자랐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상우는 좋은 아이들이었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돌보며 잘 컸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민주가 서윤을 위해 희생한 것, 서윤이 그 마음을 받아 열심히 공부한 것,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고. 박미선은 자기가 그 시간 동안 함께하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다고 할아버지가 자기 대신 아이들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상우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지금부터라도 함께하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서점에서 돌아오는 길 박미선은 민주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 뭔가 보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원하시는 게 없으실 거라고. 하지만 자기에게 계획이 하나 있다고. 박미선이 무슨 계획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서점을 중심으로 지역 복지센터를 만들고 싶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 무료 급식도 하고 상담도 하고 책도 나눠주는 곳, 자기가 공부한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곳. 박미선은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게 자기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려 한다는 게 대견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엄마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과 상의하고 필요한 자금을 계산하고 장소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상우 할아버지를 설득하는 것. 며칠 후 민주와 서윤은 다시 서점을 찾아갔습니다. 한상우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서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1층은 서점과 무료 급식소, 2층은 상담실과 프로그램실로 만들고 싶다고.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복지센터로. 한상우는 한참을 듣고 나서 물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고.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모은 돈이 있다고. 그리고 민주도 저축한 돈이 있다고. 둘이 합치면 충분하다고. 한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돈을 그렇게 쓸 수 없다고. 이 낡은 건물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하지만 민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건물은 저희한테 특별한 곳이에요. 여기서 저희가 자랐어요. 이제 이곳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서윤도 거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희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할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라고 생각해요. 한상우는 두 자매를 번갈아 보며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하지만 자기도 참여하겠다고. 이 건물은 자기 것이니까 건물 임대료는 받지 않겠다고. 그리고 자기도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민주와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은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미선도 함께했습니다. 엄마는 회복하며 자기도 무언가 하고 싶다고 무료 급식소 준비를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석 달 후 복지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서점 건물은 깨끗하게 단장되었습니다. 1층은 여전히 서점이었지만 한쪽에는 작은 급식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2층은 상담실과 프로그램실로 꾸며졌고 작은 도서관도 만들어졌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책마을 지역복지센터. 한상우의 서점 이름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동안 서점을 이용했던 사람들, 민주와 서윤을 응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민주가 간단한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이라고.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책도 읽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 곳이라고. 한상우 할아버지가 자기들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다고. 박미선은 주방에서 첫 급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익숙했습니다. 오랫동안 식당에서 일했던 경험이 살아났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을 정성껏 준비했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한 그릇씩 드렸습니다. 첫 급식을 받으러 온 사람 중에는 박미선이 무료급식소에서 봤던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박미선을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요즘 안 보이더니 여기서 일하게 됐냐고. 박미선은 웃으며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 밥을 해드릴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개소 첫 주에 민주는 상담실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일자리를 찾는 중년,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주부. 민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필요한 도움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일자리를 소개하고 법률 상담을 연결했습니다. 서윤은 주말마다 센터에 와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을 모아 책을 읽어주고 토론하는 시간. 서윤이 출판사에서 만든 책들도 기부했고 아이들은 새 책을 받아들고 좋아했습니다. 한상우는 여전히 1층 서점을 지켰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히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주와 서윤이 자주 들렀고 박미선도 주방 일을 마치면 내려와 서점을 구경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이 2층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상우가 감회가 깊다고 이 공간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다 할아버지 덕분이라고 할아버지가 시작을 만들어 주셨다고 대답했습니다. 박미선은 자기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몇 달 전만 해도 쪽방에서 혼자 아팠는데 지금은 딸들과 함께 있다는 게 꿈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이 엄마 손을 잡으며 이제는 계속 함께 할 거라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복지센터가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30명 이상이 급식을 받으러 왔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아이들 독서 프로그램은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어느 날 민주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역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주가 운영하는 복지센터가 소문이 났다고 구청에서도 지원하고 싶다고 정부 보조금 신청을 도와주고 공식 복지시설로 등록할 수 있게 돕겠다고 민주는 감사하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구청 담당자가 센터를 방문했고 시설을 둘러본 후 감탄했습니다. 작지만 효율적이고 따뜻하다고 이런 곳이 각 동네마다 있으면 좋겠다고 정부 보조금 신청이 승인되었고 복지센터는 공식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었습니다. 민주는 정식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센터의 소장이 되었습니다. 박미선은 급식 담당자로 고용되었고 작지만 급여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미선이 민주에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급여를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몇 달 전만 해도 폐지를 주어 생활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일하고 돈을 번다고. 민주는 웃으며 엄마가 열심히 일하시니까 당연한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복지센터가 안정되자 민주는 다음 단계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더 큰 센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서윤과 상의했고 서윤은 찬성했습니다. 회사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다고, 민주의 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싶다고. 하지만 민주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작은 센터를 잘 운영하는 게 먼저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돕는 게 중요하다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답다고, 그래서 더 믿음이 간다고. 겨울이 왔습니다. 센터 첫 겨울이었습니다. 민주는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추운 밤에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박미선은 밤늦게까지 남아 야식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국과 빵을. 어느 추운 밤 한 남자가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였습니다. 민주가 안으로 안내하며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남자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차를 홀짝였습니다. 박미선이 주방에서 나와 그 남자를 봤습니다.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남자도 박미선을 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시에 알아봤습니다. 13년 전 인천 식당. 박미선 옆에 있던 남자. 박미선이 민주와 서윤을 못 만나게 했던 그 남자. 박미선의 재혼 상대였던 남자.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초라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박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건네며 천천히 드시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박미선을 보며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박미선은 괜찮다고, 과거는 지났다고, 이제 추위 피하고 밥 드시라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주와 박미선이 센터를 정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가 괜찮았냐고 물었습니다. 박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도 힘든 사람이라고, 미워할 필요 없다고, 오히려 자기가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민주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서. 박미선도 민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자랑스럽다고. 엄마가 해주지 못한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해주고 있다고. 그날 밤 센터의 불빛은 새벽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불빛이었습니다. 오늘이 참 뜻깊은 날입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제 저희가 받은 것을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2년 후 봄, 더 큰 복지센터의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서윤의 지원과 정부 보조금, 그리고 지역사회의 후원으로 마련한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무료 급식소와 의료 상담실, 2층은 교육 프로그램실과 도서관, 3층은 임시 거처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쉼터였습니다. 민주는 센터 소장으로서 개관사를 했습니다. 이곳이 만들어지기까지 도움을 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특히 한상우 할아버지, 서윤, 그리고
엄마 박미선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객석에 앉은 세 사람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한상우는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성공한 출판사 대표로서 당당하게 앉아 있었고 박미선은 센터의 급식 팀장으로서 알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끼니 걱정하는 어르신들, 공부방이 필요한 아이들, 상담이 필요한 가족들. 민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박미선은 주방에서 하루 100인분이 넘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전 식당에서 일하던 솜씨가 살아났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을 나눠주며 한 분 한 분께 맛있게 드시라고 인사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박미선을 좋아했습니다. 따뜻하고 친절하다고. 서윤은 주말마다 센터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쓰기를 가르쳤습니다. 출판사에서 만든 책들을 기부했고 아이들은 새 책을 받으며 환호했습니다. 한상우는 매주 화요일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2층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책을 추천해 드리고 함께 읽기도 했습니다. 나이든 목소리로 천천히 책을 읽어주면 어르신들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어느 날 민주에게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고 손에는 6살쯤 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떠났다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다고. 민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아빠는 술만 마시던 시절. 배고프고 추웠던 그때. 민주는 여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도와드릴 수 있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민주는 여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 일자리 알선, 아이 돌봄 서비스, 그리고 당장 끼니 걱정하지 않도록 무료 급식 이용권을 드렸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거듭 인사했습니다. 몇 달 후 그 여자가 다시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했다고. 아이도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있다고. 민주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민주는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찾아왔고 민주는 도왔고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 센터는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습니다. 하루 방문객이 200명을 넘었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졌습니다. 요리 교실, 컴퓨터 교육, 법률 상담, 심리 상담까지. 민주는 직원을 더 고용했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 서윤,
박미선, 한상우 네 사람이 센터 3층 옥상에 모였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저녁이었습니다. 한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시작을 만들어 주셨다고. 할아버지가 자기들한테 해주신 것을 따라한 것뿐이라고. 한상우는 웃으며 자기는 그냥 밥 한 그릇 줬을 뿐인데 너희는 수백 명을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이 거들었습니다. 그 밥 한 그릇이 저희 인생을 바꿨다고. 할아버지가 저희를 믿어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박미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딸들 덕분에 새 삶을 살고 있다고. 네 사람은 잠시 말없이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10살 때 추운 겨울날 서점 문을 두드렸던 그날. 배고프고 무섭고 외로웠던 그날. 그날 만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바꿨다고. 한상우는 생각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겠다던 자기 원칙.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다고.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자기를 위해 희생했던 것.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이제 자기가 언니를 도울 차례라고. 박미선은 생각했습니다. 쪽방에서 혼자 아프던 그 시절. 무료급식소에서 민주를 만난 그날. 딸들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다시 안아준 것. 그 모든 게 기적 같다고. 한상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함께한 시간과 서로를 향한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고.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옥상에서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 현재의 감사한 일들, 미래의 계획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센터 사무실에서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직업교육, 창업 지원, 청소년 멘토링.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자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손에는 이력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남자는 조심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고 민주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센터 앞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급식소에서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2층에서는 책 읽는 소리가 들렸고 3층에서는 누군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10살 때 엄마 손을 놓쳐야 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수백 명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쪽방에서 혼자 아프던 엄마가 이제는 매일 수십 명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편의점에서 밤샘 일하던 동생이 이제는 성공한 출판사 대표가 되어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낡은 서점에서 조용히 책을 팔던 할아버지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났다고. 민주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할 수 있으면 된다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으면 된다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을 적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자기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거라고. 햇살이 민주의 책상 위를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힘든 하루가 끝나는 곳,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서윤아, 고마워. 그리고 힘들었던 과거의 나에게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복지센터의 현판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책마을 종합복지센터 마이너스 모두에게 열린 곳. 그 아래로 사람들이 하나 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러, 그리고 때로는 도움을 주러. 민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받은 것을 돌려주고 그것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순환. 그것이 바로 민주가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지금 이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두 자매와 낯선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넸던 서점 주인. 그 작은 인연이 세월을 건너 수백 명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